수십 년 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은퇴 저축 공식, 요즘 어딘가 좀 흔들리는 느낌 받지 않으시나요? 자, 오늘 해설에서는 수십억 달러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대 자본이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썰물처럼 이동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코인 투자해서 돈 벌자 이런 투기적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우리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피난처로 블록체인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주제들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은퇴 자산의 새로운 위기. 둘째, 기요사키가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대안. 셋째, 전통금융과 암호화폐의 차이. 넷째, 고래들의 이더리움 장기 매집. 다섯째, 블록체인 위 토큰화된 국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은퇴 자산의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 파트, 은퇴 자산의 새로운 위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우리가 노후 대비용으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 황금 비율의 포트폴리오, 과연 지금도 안전할까요? 그동안 연기금이나 은퇴자들은 국채가 주는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그리고 주식의 장기 우상향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거시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이 굳건했던 믿음에 금이 가고 있어요. 국가 부채는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다 보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국채마저 이거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경제 변화 속에서 내 평생 모은 돈이 조용히 녹아내릴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불안감.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기요사키의 인플레이션 경고와 그 대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이분이 아주 섬뜩한 예측을 하나 내놨습니다. 나는 1974년부터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재앙이 오는 걸 봤다. 2026년이 되면 수백만 명의 부모들이 직장을 잃고 재정난에 허덕일 것이며 심지어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물론 아시다시피 이건 확정된 미래라기보단 기요사키 본인의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던지는 아주 거칠고 직설적인 경고입니다. 하지만 사실 무적정 무시하기엔 좀 뜨끔하잖아요. 지금 수많은 예비 은퇴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기요사키의 논리를 좀 더 논리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구매력이 증발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은행 계좌나 전통연금에 얌전히 들어있는 우리 현금의 가치를 그야말로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10년 전에 뼈 빠지게 모아둔 은퇴 자금의 가치가 물가가 오르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시기죠. 게다가 정부 빚이 통제불능으로 치솟다 보니까 연기금의 든든한 백업이었던 정부 발행 채권의 매력마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강력한 대안으로 외치는지 아시겠죠?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생기는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우리의 은퇴 자산을 든든하게 방어해줄 유일한 해지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과연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은퇴 자산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두 금융 시스템 자체의 극명한 차이에서 옵니다. 한쪽을 볼까요? 정부 부채에 크게 의존하면서 위기가 터질 때마다 중앙은행이 무한정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통 금융체계가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반대쪽은 어떨까요? 2100만 개라고 공급량이 수학적으로 쾅 못 박혀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중앙은행의 입김 없이 자체적인 알고리즘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탈중앙화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종이돈에 필요감을 느낀 사람들이 왜 희소성이 완벽히 보장된 이 디지털 자산을 장기적인 노후 자금의 피난처로 선택하고 있는지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시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고래들의 이더리움 장기 매집. 과연 시장의 큰 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 시장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무려 2,500만 개의 이더리움.
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른바 장기 축적 주소에 얌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이나 쑥 늘어난 수치예요. 여기서 장기 축적 주소가 뭐냐면요. 그냥 사서 넣기만 하고 단 한 번도 팔거나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없는 일종의 철통 같은 디지털 금고입니다. 시장이 박살이 나든 미친 듯이 오르든 흔들림 없이 묵묵히 물량을 오기만 하는 아주 굳건한 자본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무섭게 쌓여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자금의 성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절대 단타 쳐서 치킨값 벌어보려는 자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1만 개에서 1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찐 고래들의 지갑만 봐도 1950만 토큰을 돌파하면서 기록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아주 길게 보는 매수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 이더리움을 인플레이션 방어용 그리고 수십 년 뒤 은퇴를 대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긁어 모으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이 우리 노후를 책임질 핵심 포트폴리오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실질적인 증거인 셈이죠. 5번째 파트, 블록체인 임의로 올라온 토큰화된 국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변화인데요. 여러분, 전통적인 안전 자산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안으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토큰화된 미국 국채의 시가총액이 이 거대한 이정표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시장이 2배로 팽창했어요. 이건 단순히 개미 투자자들 돈이 몰린 수준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이자를 만들어내고 자산을 굴리는 그 근본적인 방식 자체가 더 빠르고 투명한 블록체인 위로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흐름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이걸 주도하는 선수들의 이름값 때문입니다. 무슨 이름 모를 스타트업들이 아니에요. 블랙록의 비들펀드, 온도의 OUSG, 슈퍼스테이트의 USTB, 프랭클린 템플턴의 벤지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 최대 규모의 월스트리트 거인들이 직접 펀드를 찍어내며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이제 단순한 코인 쪼가리를 넘어서 수십조 단위의 전통 머니마켓 펀드들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거대한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대목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디지털 자산 국채, 줄여서 DAT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낯설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진짜 직관적이에요. 빚내서 하는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는 싹 다 배제하고 순수한 법정 화폐를 이더리움으로 바꾼 다음에 네트워크의 예치,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해서 아주 든든하고 장기적인 이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조셉 루빈이 이걸 두고 무차입의 영구적인 자본을 만드는 심오한 혁신이라고 극찬을 했죠. 실제로 루빈이 이끄는 컨센시스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3만 개의 이더리움을 똑하니 내놓으면서 스스로 안전망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 아주 깐깐하고 규율 잡힌 진짜 자본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미래 은퇴 자산의 방향성,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묻어둘 건데 이 네트워크들이 먼 미래에도 진짜 안전할까? 이런 걱정 당연히 드시죠? 예를 들어 나중에 모든 암호를 다 뚫어버리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조셉 루빈의 번석을 보면 여기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더리움은 다가올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맞춰서 자산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게 아예 수년에 걸친 업그레이드 경로를 시스템 안에 내장해뒀어요. 기술 발전에 맞춰서 유연하게 진화하는 쪽을 택한 거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프로토콜 바꾸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바위처럼 굳히는 쪽을 택했어요. 나중에 자산을 옮겨야 할 때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죠. 물론 여기서 무조건 이더리움이 맞다, 비트코인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유연하게 진화할 것이냐 아니면 견고하게 고착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철학이 우리의 장기적인 은퇴 자산을 지키는 두 가지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자본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과연 전통 금융 시스템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를 적응시켜 나갈까요?
아니면 아예 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은퇴 시스템을 뿌리째 뽑아내고 완전히 대체해버릴까요? 10년, 20년 뒤 여러분이 평생 일군 그로 소중한 노후 자산은 과연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앞으로 여러분의 은퇴 전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죠.